작년 9월에 회장님께서 이제 우리 최고의 가정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래도 교육원장이 하나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셔서 갑작스럽게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제가 고민하던 게 우리나라 도시공간은 왜 다 똑같지? 뭔가 다를 수는 없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냥 과감하게 제목을 뭔가 영혼이 부족한 도시공간 같다 이렇게 과감하게 붙였는데 실제로 강의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다 아는 내용일 것 같고 다 평소에 생각하던 내용일 것 같아갖고 좀 고민되기도 했어요. 처음 시작을 마가렛 대처 수상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그래서 자기 운명은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데요. 건축의 운명은 결국 건축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정경화가 바이올린 키는 게 실력이 하나도 안 는 거예요.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걸 생각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느낀 건지 아니면 뭐 영혼의 작용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경화를 잘 이렇게 꼬슬려가지고 너 왜 무슨 고민 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정경화가 내 미래가 잘 안 보인다. 근데 그 미래를 자기가 잘 안 보이는 걸 느끼게 된 게 뭐냐면 그 집에 바이올리니스트,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엄마가 같이 이제 사는데 그 엄마가 자기한테 매번 할 말이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완전 바이올린 천재였어 막 그러고서 떠올리는데 지금 현재 하는 거 보니까 동네 오케스트라 지휘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화 마음에 내가 지금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데 나도 20년 후에 동네에서 그냥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거기에 영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원숙 씨가 바로 그 다음 날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생각을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정경화 씨의 운명이 바뀐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차이점을 정경화도 느꼈고 그 엄마도 느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봤던 책 컨셉 오브 드웰링이라는 슐츠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의 앞 표지에 그 그림이 있는 건데요. 노르웨이의 숲인데 저녁 무렵에 이렇게 숲을 거닐다 보면은 이제 어설프게 어두워지니까 막 이제 두려움도 몰려오잖아요. 근데 저 앞에 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러면 저기가 내 집이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기대, 편안함, 안심 이런 게 확 몰려오는 거죠. 그게 이제 슐츠는 건축이다. 건축은 그걸 하는 것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대학교 때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현실 세계에서 막 일하다 보니까 그거 지금 다 사라져버렸죠. 다 녹아서 내려버리고 그냥 현실에 시간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그러고 있죠. 이런 건 좀 찾아야 돼요. 결국 그런 우리 이런 마음이 우리 회장님 첫 번째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포디죠. 이 생산성, 효율성을 중시하는 그 단계별 작업을 통해 가지고 확 늘리는 이 포디즘의 결국 결과물인데 이 포디즘이 1900년대 이제 포드 자동차 생산하면서 만든 건데 사실은 그 100년 전에 한 조그만 그 회사에서 머리핀 만드는 회사에서 그 머리핀을 만드는데 한 사람이 하루 종일 만드는 게 1인당 14개 정도였대요. 그래서 그 주인 사장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걸 좀 나눠서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재련하고 어떤 사람은 자르고 어떤 사람은 다듬고 굽히고 이걸 분업화해가지고 나눠서 했더니 하루 1인당 약 300개 정도씩 생산하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디즘이라는 게 결국 이 대형 자동차에서 적용이 됐지만 그 아이디어는 100년 전에 이미 조그만 데서 생겨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발견을 하지 못하고 먼저 발견해서 크게 이렇게 시도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물론 포디즘 때문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말 재미없는 일을 하는 세상에 처해졌죠. 자기가 머리핀을 처음부터 철물을 가져와서 두들기고 해서 머리핀을 완성했을 때 그 희열감, 자기가 뭘 만들었다는 희열감은 싹 사라지고 이제 자기는 알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물체를 받아다가 그냥 뭐 해가지고 그 다음 단계의 물체로 전달만 해주는 그 과정이 되니까 이게 전체에서 뭐 어떤 역할을 한다고는 생각은 들지만 그 의미가 자기한테 이렇게 그 성취욕으로 다가오지는 못하죠. 아무튼 포디즘이 사람들에게 많은 그 혜택을 누려주는 반면에 또 반면에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그거에 이제 반작용으로 공원이 생기고 레저 시설이 생기고 휴일이 생기고 그런 이제 1850년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 포디즘이 건축에서 적용된 게 결국 도미노 하우스죠. 이 도미노 하우스를 르꼬르비제가 1915년에 발명을 했을 때 르꼬르비제는 이 콘크리트를 갖고서 그 전에 1912년에 자기가 주택에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서 그 아이디어를 갖고서 이걸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걸 만들면서 결국 그 전에는 조족조식으로 돌을 쌓고 벽돌을 쌓고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공법 분리가 된 거예요. 골조는 콘크리트로 하고 또 마감은 또 따로 하고 또 수공은 따로 하고 이런 포디즘적인 사고방식으로 공법을 분리해서 이제 생산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르꼬르비제가 건축에 이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100년이 지나가지고 아직도 이제 적용이 되면서 왼쪽 위에 정재용 교수의 두물머리 주택 라사보의 왼쪽 밑에가 이제 강릉에 있는 시마크 호텔이라고 현대에서 지은 굉장히 1박에 뭐 한 70만 원 정도 하는 시마크 호텔인데 리차드 마이어가 설계했죠. 리차드 마이어가 2015년경에 설계했는데 사실은 미투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선전 효과를 보지는 못한 그런 건데 어쨌거나 100년이 지날도록 그 포디즘에 의한 결과물에 우리는 만족하면서 그런 건축물들을 생산하고 또 생산하고 또 생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게 1906년에 붕괴됐다가 1915년에 완공된 샌프란시스코 시청사예요. 샌프란시스코 시청사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보존주의 건축의 최후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고요. 저기 이제 조각이라든지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완전 르네상스 시대나 크게 다를 게 없는데 1916년이에요.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에 벌어지면서 유럽에서 피난 다니는 그 아티젠들을 수입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투입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유럽에서 이 아티젠들이 사실은 제2차 세계대전도 벌어지고 뭐 이러면서 다 전쟁터로 나가고 해서 아티젠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수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조각가, 장식가들이 이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존주의 건축이 이제 종말을 보한 거고 우리는 저런 건축을 통해서 뭔가 과거와 소통하는 그런 영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건축은 사라지고 포디즘 건축이 완전히 범람을 해버리면 게다가 우리나라는 참 대중교통이 잘 발달돼 있죠. 이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감동을 받는 게 이 대중교통이에요. 대중교통이 발전을 했다는 건 결국 대중성, 효율성, 시스템, 완전 포디즘의 그 정수를 우리의 대한민국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한 걸로 그냥 만족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것이 그런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관건축에는 그러니까 관공서 건축물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관공서 건축물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일회성으로 가는 건축물이죠. 자기 용물을 보기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가장 시스템적으로 편안하게 편리하게 돼 있어야지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관공서 건축은 사실 이런 포디즘적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는 건축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이의가 없는데 형태까지 이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의구심은 남아요. 그리고 병원 건축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일회성으로 가는 건축물이죠. 그런 건축물이다 보니까 시스템으로 해결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세종시의 아파트예요. 근데 세종시 아파트마저 이래야 되는가? 제가 사실은 세종시의 자체 평가위원을 6년 정도 하면서 매년 그 세종시 행복청장하고 미팅을 이렇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갈 때마다 세종시에 들어서면 느끼는 게 회색 도시, 시스템 도시, 인간미가 없는 도시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청장님을 만나면 그걸 좀 이제 개선해야 된다.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까 사람 사는 맛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걸 계속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 사는 맛이 변화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옛날 사람식으로 뭔가 그 고전적이고 정이 넘치고 뭐 이런 그런 것에 인생의 의미를 조금씩 더 두려고 그러는 반면에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쨌거나 시스템에 익숙한 것으로 그냥 삶의 의미를 치환해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영혼이 없이 그냥 편리성으로만 이렇게 보편화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에서 결국 운명이 결정이 될 텐데 어떤 운명이 결정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이제 제일 반대되는 사례가 미국의 시사이드 주거단지인데요. 1978년도에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1990년도에 타임지가 뽑은 1980년대 가장 성공한 프로젝트 10개 중에 이제 한 개로 시사이드 단지 개발이 뽑혔는데요. 플로리다에 있는 아키텍토니카라고 굉장히 오래된 이름의 설계사무소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그때 이걸 연구하면서 그 아키텍토니카 사무실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설계한 플로리다에 있는 주거단지들을 한 10군데 이렇게 방문을 쭉 하면서 차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여기 이제 템파라 그래가지고 대본사관학교인가 뭐 그 근처가 있어요. 사관과 신사인가요? 그 영화 찍은 그 펜사콜라라는 동네 바로 옆에 있는 데인데요. 이렇게 단지를 쭉 이렇게 순회하면서 올라오면서 느낀 거하고 그 설계사무소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네가 여기에 많은 단지를 설계를 했는데 처음에는 자기네가 다 설계를 했대요. 단지 설계니까 프로젝트 왔어. 주택 설계 너가 하고 주택 이렇게 유형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복합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는 이 주거지를 자기네 머릿속에서 생산해내면 그 주거지가 성공한 주거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단지를 몇 개 이렇게 설계를 하고 보니까 사람 사는구나. 집은 다 들어가야 되는구나. 뭔가 이렇게 북적을 깨닫고서 이 단지를 마스터 플랜만 하고 건물 설계는 전혀 터치가 안 해요. 그래서 건물 설계는 주인들이 알아서 해라. 단지 가능하면 19세기 목조주택처럼 설계해라. 그런 조건만 딱 붙여가지고 단지의 통일성은 주지만 한 설계사무소에서 쫙 도리하는 그런 설계 방식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자기네가 그렇게 했고 그럼으로써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고 그럼으로써 그 설계사무소가 유명해져서 나중에 그 뉴 어바니즘이라는 그 트렌드가 탄생하게 된 프로젝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문제를 어디서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가를 보면 포디즘 시대에 또 포디즘에 반항하는
혼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게 롤스로이스 자동차인데요. 롤스로이스 자동차는 지금도 고급 브랜드의 자동차로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도 수공업으로 만들면서 이 자동차는 금속으로 만드니까 검정색, 그걸 깨고 1907년에 고스트 시리즈를 만들어내요. 유령 시리즈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유령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유령 시리즈를 만드는데, 그 자동차 속에도 뭔가 정신을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이제 바탕이었던 거예요. 1920년경에 이 건축물인데 슈타인이라는 부분에 이름을 까먹었는데, 슈타인이라는 독일의 철학자이면서 심리학자면서 인지학자면서 건축가면서 조각가면서 음악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적인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의 슈타인하우스라고 불리는 집인데요. 이 사람이 설계도 직접 했어요. 설계 직접 해가지고 독일에서 지으려고 했더니 1920년경에 건축법이 까다로워가지고 이 사람이 설계한 거로는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스위스에는 건축법이 좀 느슨하니까 네가 설계한 거로 또 지을 수 있어. 그래서 스위스에 가가지고 지금 건물이 됐어요. 슈타인하우스인데 지금은 이름이 괴테나움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1900년에 프로이트가 이제 무의식이라는, 그때 이제 1880년대 90년대에서 정신병에 대한 그 관심이, 그게 이제 산업혁명이 되면서 정신병자들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정신병자들이 많이 탄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정신 심리학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태동하면서 프로이드가 1900년에 무의식 같은 거를 얘기를 했고, 이 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의식 다음에 무의식이 있는데 그 무의식 위에 영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건물에서도 그 영혼과 교우할 수 있도록 그런 건물이 되어야 된다, 그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 건물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에는 직각으로 된 선이 이제 없고 다 찌그러진 그런 무의식적인 그런 선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영혼과 관련된 운동으로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있었던 아트 세크레, 반대로 해가지고 세이크리드 아트라고 해서 신성한 예술운동, 신성한 예술운동인데, 신성한 예술운동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결국 천주교에서 일어났어요. 천주교가 19세기, 그러니까 천주교가 있다가 이제 신교, 기독교가 나타나면서 16세기, 17세기에 신교와 부교 사이에 엄청난 전쟁들이 벌어지면서 종교가 별로 발전을 못했고, 성당 건축도 별로 발전을 못하고 그냥 매너리즘적인 건물들을 지었었는데, 이 1920년대 돼가지고 몇 명의 신부님들이 모여서 우리 성당을 잘 만들면 그러면 또 이 신자들이 새롭게 늘어나지 않겠냐. 르네상스 시대처럼 우리 미켈란젤로 같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이 성당에 조각도 하고 이런 그 풍성한 건축이 되도록 하자 해서 세이크리드 아트, 이 성당이나 체포를 만들 때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의 건축가 조각가를 투입을 해서 건물을 짓자. 비록 그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최고의 건축가를 투입을 하는 게 맞다 하면서 이제 신성한 아트 운동을 벌였고, 그 운동에 선봉에 쓴 사람이 꾸띠에르 신부라는 사람인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처음 시도했던 아시 성당이라고 프랑스에 있는 건데, 약간 절충적인 거죠. 옛날식 그 천주교 성당하고 이제 약간 뭐 조각이나 화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1951년에 완공된 마티스 성당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방스에 있는 성당인데요. 이 성당은 규모도 뭐 한 10대평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성당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스테인드 글라스가
고전주의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모던 스테인드 글라스로 바뀐 최초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1951년에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최초의 현대적인 스테인드 글라스예요.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가 현대적으로 응용된 게 100년이 안 됐어요. 이 마티스가 이 성당에서 이 그 현대 스테인드 글라스를 적용을 했고, 르꼬르비제가 롱샹 체프를 이 꼬띠에르 신부한테 의뢰를 받아요. 그러니까 꼬띠에르 신부가 르꼬르비제가 가장 세계적인 건축가다라는 걸 알고 르꼬르비제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성당 설계를 계속 맡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도 맡겼는데 그거는 성취가 안 되고 1951년에 이제 롱샹을 체프를 맡기게 되는데요. 이 롱샹 체프를 맡기면서 그 마티스 성하고 부탁을 했고, 르꼬르비제가 그 마티스 성당을 가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어떤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사실은 이 롱샹의 건물 모습이, 모양이 정말 어디서 이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는 계속 궁금증을 갖고 있지만 그 답은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근데 꼬띠에르 신부가 어쨌거나 의뢰를 했고, 꼬띠에르 신부가 마티스 성당하고 관계가 되니까 적어도 이 롱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마티스 성당하고 조금 관계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렇지만 지붕의 조개 껍질 모양의 그 대형 구조라든지 이렇게 원룸형 이런 것에 이것의 근원은 아무 데서도 아직 못 찾았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르꼬르비제가 사실은 도미노 하우스라든지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라든지 근대 건축 5원칙, 그 다음에 아테네 헌장 뭐 이런 걸 계속 발표를 하면서 자기는 건축의 어떤 새로운 방향을 계속 주장을 했고 그걸 실현해 나가는 그런 건축가였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이제 프랑스를 점령을 하잖아요. 점령을 하면서 BC 정부라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위성정부를 세워요. 그 위성정부가 이제 친나치 성향의 정부가 되는데 르꼬르비제가 거기 딱 붙죠. 그 BC 정부에 붙으면 이 나치의 전제국가적인 그 사고방식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어바니즘, 신도시 개발, 브라질리아, 뭐 샹디갈, 뭐 이런 그 신도시 개발의 이상적인 도시 모델을 히틀러라면 받아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BC 정부에 자기가 참여를 해가지고 계속 그 도시 계획안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게 획기적이니까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2차 대대전 끝나면서 르꼬르비제는 이제 자기는 충격을 받죠. 근데 우리 같으면 이제 반역자로 죽었을 텐데 샤넬 그 향수, 그 화장품 만든 샤넬도 BC 정부에 붙었었고 BC 정부에 붙은 그 예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나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용서를 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몇 년 조금 조용히 있다가 또 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어쨌거나 르꼬르비제가 그 전까지 이상적인 꿈만 계속 키우다가 그것이 좌절되는 상황이 2차 대전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인생관이 변화되고 거기에 이 세크리드 아트의 신부님이 이 체프를 의뢰를 하게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바꾸는 것이구나 하고 사회주의에서 심리주의자로 바뀐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 사고방식을 분석하자면 그런 정도의 생각 때문에 이런 그 인간에게 최대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건축 공간을 만들자고 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혼데르트 바서라고 그 오스트리아의 미술가면서 조각가면서 이제 건축가인데요. 이 사람은 자연과 건물이 그냥 일체화된 자연의 어떤 그 정신이 건물에 그대로 녹아들어야 된다, 그런 이제 사고방식을 가진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그 사고방식을 갖게 된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끝날 때 이 사람이 7살인가 그랬대요. 7살인데 도시를 돌아다니면 다 폐허만 있는 거예요. 이 폐허 속에서 자기 황량한 그런 마음 속에 나무 한 그루가 봄이 되니까 다시 퍼렇게 이렇게 잎을 해가지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동감 같은 걸 느낀 거예요. 결국 자연만이 이 지구상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건축도 자연을 닮아가야 되고 자연과 동화되는 건축이 돼야지 결국 이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고 그 가치관을 갖고서 이 사람이 설계한 건물은 자연을 모방하고 아무튼 자연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건축으로 결국 가요. 이게 갑자기 이제 프랑크 게리의 구겐하임이 들어왔는데 이 구겐하임 건물을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프랑크 게리가 왜 이런 건물을 설계하게 됐을까를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프랑크 게리는 아시다시피 LA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다가 와이프가 야, 너 그림 잘 그리는데 커뮤니티 스쿨에서 미술 교육이라도 받아봐.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스쿨 다니다가 미술 잘하니까 거기서 하버드로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하버드 대학원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 사람 인생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 프랑크 게리가 LA에서 택배기사 4년 동안 하는데 LA에서 아무 뿌리도 없이 택배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캐나다에서 이민을 와서 그래요. 근데 캐나다에서 왜 이민을 왔냐 하면은 여기서 이 사람의 정신을 봐야 되는데요. 고등학교 때 자기 아버지의 아구창을 날려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가 쓰러져가지고 뇌진탕 비슷한 걸 하면서 뇌에 이제 굉장히 이상이 와가지고 도저히 캐나다의 추운 기후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서 따뜻한 기후로 이전하자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 LA로 이사를 오게 돼요. 그러니까 프랑크 게리가 저런 건물을 설계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인간의 뿌리 속에 엄청난 저항성이 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 당신 돈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다 마음 약해가지고 찌르고 해서 맞춰주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의 저항정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자기 아버지를 고등학교 때 죽을 정도로 패서 그런 상황이 되게 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런 세계적인 건축물을 만들 수가 없고, 아까 호텔을 더 봤어도 전쟁 때 다 고아가 돼가지고 6살, 7살 때 완전히 황폐화된 그 도시 환경 속에서 그 감동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었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조금 변화된 모습의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저드예요. 존 저드 아시죠? 예? 록봉기, 남바파크, 또 저기 후쿠오카에 있는 커넬시티, 그거 설계한 건축가, 이 생태적인 건축가로 알려져 있죠. 근데 존 저드도 잘 보면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게 이제 잘 봐야 되는데요. 이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름을 찰스 커브라고, 찰스 커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설계사무소에 다녔어요. 찰스 커브 어소시에이션 사무실 혹시 아시는 분 없죠? 왜냐하면 지금 망했으니까. 지금 망했어요. 1957년인가 설립된 건축 설계사무소인데요. 그 설계사무소가 1970년대, 80년대 미국의 대형 백화점을 도리하던 사무실이에요. 그 대형 백화점들은 우리가 건축 계획책에 보는 것처럼 직방형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야 동선으로 뭐 유도해가지고 상품들을 구경하면서 이 층층이 올라가고 하는 그 모델의 백화점 설계를 맨날 하던 그 사무실에 이 저드가 취업을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7년 동안 그 설계를 해줬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건축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내가 이게 이런 거 하려고 이런 데 왔나? 똑같이 그냥 아주 시스템 속에서 그냥 똑같은 평면들 만들어내고 최대의 용적률
최대의 효과 뭐 그런 것만 설계하던 건데, 그래서 7년 만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그냥 무작정 이태리로 가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1년을 살아요. 그 1년을 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쇼핑을 하는지 그 모습을 그냥 구경하고 배워요. 사람 사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걸 배워요. 그리고 돌아와서 새로운 타입의 백화점을 설계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프로젝트를 안 주죠. 그래가지고 몇 년 고생했는데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찰스 커브 사무실에서 조금 이제 특별한 건축가 일본에서 그 커네시티 그 설계를 맡기려고 했던 사람이 와서 그 사람한테 소개시켜준 그 프로젝트가 커네시티 첫 프로젝트에서 대박을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20년 전에 커네시티 다 구경 가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 사람이 그렇게 쇼핑센터의 모형을 바꿨고, 그리고 찰스 커브 사무실은 문을 결국 닫았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이 건축물을 만들고요, 설계사무소나 뭐 어떤 사무소는 결국 CEO가 그 생각의 원천이잖아요. CEO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물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찰스 커브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 유행의 시대가 끝나면 그 사무실도 같이 문을 닫아요. 근데 거기에 저드라는 새로운 피를 공급을, 그 저드는 그렇게 뭐 어렸을 때 아버지를 날릴 정도의 그런 저항성은 아니지만 1년 정도 이태리에서 그냥 놀고 먹으면서 그런 걸 관찰할 정도의 소양만 갖출 수 있으면, 자기의 영혼을 그 정도만 찾을 수만 있으면, 아까 우리가 대학 시절에 봤던 그 숲속을 거니면서 저기 불빛이 반짝반짝이면 아 이제는 집이구나 하는 그 감동을 마음속에 아직도 우리가 품을 수가 있으면,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그 영혼과 적합되는 스타일의 그 이론을 따를 수 있을지 또는 알 수는 없지만 알지 못하는 그 영혼 부분을 믿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건축도 바뀐다, 또 우리의 도시도 바뀐다. 매번 똑같은 공간들, 매번 똑같은 시스템, 대중적인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 2%만 바꾸자. 그래서 10개 프로젝트가 있으면 100개 프로젝트가 있으면 2개만 바꾸자. 각자 2개씩만 바꾸자. 너무 많이 바꾸면 또 혼동스러울 거예요.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